배달기사 왕한이 빨간 오토바이로 도시를 쌩쌩 가로지르고 있었어. 그때 폰이 울려서 받았지. 웬 처음 듣는 여자 목소리가 나 당신 아이 임신했으니 얘기 좀 해. 라고 하는 거야. 배달콜에 쫓기던 왕한은 이걸 신종 보이스피싱으로 치부했어. 나 봐봐. 하고 신경질적으로 끊어버린 다음 다시 차들 사이를 고개 운전하며 사라졌지. 왕한이 담배 하나 꼬나 물고 XX 배달센터에 도착하니 동료들이 밖에서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 덩치 있는 동료한테 뭘 그렇게 중얼거리냐? 하고 물었지. 동료 왈, 그 대단한 수 가문 딸내미가 이 도시 최고 갑부 아들이랑 결혼한대. 왜? 왕한에겐 정말 딴 세상 얘기였어. 동료는 폰 사진을 들이밀며 투덜거렸어. 이렇게 예쁜 수 가문 아가씨가 그 못생기고 능력 없는 망나니한테 시집가다니 너무 아깝지 않냐? 근데 사진을 힐끗 본 왕한의 눈이 동그래졌어.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거든. 동료가 폰을 휙 뺏어가자 왕한의 머릿속이 번쩍했어. 동료는 너도 아깝다고 생각하지? 멀쩡한 아가씨가 저런 놈한테 가다니 하고 물었지. 하지만 왕한은 그녀를 알아봤어. 예전에 술에 취해 자기한테 들이대던 그 여자였거든. 순간 소름이 돋았지. 아까 그 전화, 이 여자였구나. 그럼 그 전화가 사기가 아니었나? 왕한의 머릿속은 한 달 전으로 되돌아갔어. 수 가문의 딸이 호텔 복도에서 어지러운 듯 비틀거리고 있었지. 찐 그 자식이 내 술에 뭘 탄 게 분명해. 그녀는 자기 방인 809호로 향했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호수를 잘못 봤어. 살짝 열린 문을 보고는 내가 문을 안 잠갔나? 하며 안으로 들어서려 했지. 그 방 침대에는 왕한이 앉아 있었고 왕한은 잔뜩 풀이 죽어서 술을 퍼마시고 있었어. 기운이 너무 강해서 안 되겠다. 는 소리를 들었던 걸 떠올리며 그냥 배달이나 해야지 하고 체념하던 중이었지. 그렇게 침대에 앉아 술에 취해 있는데 갑자기 수치라는 젊은 여자가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그대로 침대에 픽 쓰러졌어. 열이 펄펄 끓는 채로 말이야. 그녀는 왕한을 올려다보며 누구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머리가 깨질 것 같고 몸이 불덩이 같아요 라고 애원했어. 술에 취해 있던 왕한은 그녀의 미모에 넋을 잃었지. 이렇게 예쁜 사람이? 그녀가 가까이 다가와 도움을 청하자 왕한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이거 꿈인가? 그새 비었어. 옆에 쓰러진 술병은 본체만 채. 왕한은 이 너무나 강렬한 상황에 주먹만 꽉 쥐었지. 다시 현재로 돌아온 왕한은 동료의 폰에 뜬 수치 사진을 보며 멍하니 그 기억에 잠겨 있었어. 동료인 뚱보가 정신 나간 그를 보고 이름을 불렀지. 뚱보는 그를 놀려대기 시작했어. 우리 왕한이 또 허풍 시작했네. 저번엔 세계적인 여배우랑 잤다며? 하고 비꼬더니 이번엔 수 가문 상속녀랑 엮였다고 할 거냐? 하고 물었지. 다른 동료들도 낄낄거리며 그의 허풍 퍼레이드를 회상했어. 국제 무기상이라느니 베이징 최고 가문의 후계자라느니 하는 것들 말이야. 왕한은 태연했어. 담배에 불을 붙이며 너희들은 몰라 하더니 나는 대놓고 숨어 지내는 중이야 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겼지. 한 동료가 그의 말을 비웃는 순간 그들의 잡담이 멈췄어. 번쩍이는 빨간색 고급 스포츠카 한 대가 배달센터 앞에 멈춰 섰거든. 모든 배달기사들이 충격에 빠졌지.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하이힐을 신은 늘씬한 다리가 밖으로 나왔어. 차에서 내린 여자는 바로 수치였어.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지. 왕한의 동료들은 넋이 나갔어. 그녀의 미모에 눈이 하트로 변해 넋을 잃고 바라보며 완전 끝내준다고 중얼거렸지. 그녀가 다가오자 한 녀석이 사진 속 여자임을 알아봤어. 그들은 수 가문 상속녀가 눈앞에 서 있다는 사실에 경악하며 이런 누추한 배달센터에 왜 왔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 수치는 아무렇지 않게 스트레칭을 하던 왕한에게 다가가 왜 내 전화 안 받아요? 라고 물었어. 방금까지 그를 비웃던 동료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지. 왕한이 정말로 그 유명한 수 가문 상속녀를 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 왕한은 쿨한 척하며 부재중 전화를 못 본 척 무슨 일인데? 라고 차분하게 물었지. 수치는 단도직입적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어. 나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예요. 이 폭탄 선언에 동료들은 충격의 도가니에 빠졌지. 뭐라고? 소리치며 이 부유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 친구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어. 한 명은
다시는 왕한이 허풍쟁이라고 안 할게 라며 맹세했지. 왕한 자신도 깜짝 놀라 꿈인가 싶어 눈을 비비며 확실해요 라고 물었어. 수치는 단호한 표정으로 병원 가서 증명해 줄 테니 따라와요 라고 말했지. 그녀가 차 옆에서 기다리자 동료들은 그에게 제발 같이 가라고 미친 듯이 재촉했어. 스트레스 받은 왕한은 가기로 결심하고 친구에게 자기 일을 대신 봐달라고 부탁했지. 두 사람은 그녀의 빨간 차를 타고 쏜살같이 사라졌고 뒤에는 멍한 동료들만 남았어.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 같았지. 왕한이 물었어. 정말 내 아이 맞아요? 수치는 퉁명스럽게 대꾸했지. 이렇게 심각한 일로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왕한은 결심한 듯 그녀에게 말했어. 만약 내 아이가 맞다면 내가 당신과 아이 둘 다 책임질게요. 수치는 그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그의 약속을 비웃었어. 배달 일 해서 버는 돈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왕한은 개의치 않고 뒤로 기대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지. 정직하게 버는 게 뭐 어때서요? 당신들 부양하는 거 문제없어요. 수치는 자신이 직링의 유력 가문인 수 가문 사람이라는 걸 상기시켰어. 왕한은 그냥 무시하며 말했지. 그깟 신분 나부랭이가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소리예요. 그의 무심한 태도에 화가 난 수치는 엑셀을 쾅 밟았고 차가 격렬하게 덜컹거리며 왕한이 앞으로 쏠렸어. 그는 그녀에게 소리쳤어. 일부러 그랬죠. 수 가문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긴장감 넘치는 여정은 그들이 큰 병원 앞에 멈추어 서면서 끝났어. 수치는 차를 세우고 차분하게 다 왔어요라고 말했지. 차에서 내리면서 수치는 왕한에게 책임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가볍게 쓰지 말라고 경고했어. 그녀는 만약 자기 가족이 배달 기사가 자기를 임신시켰다는 걸 알게 되면 그가 마주할 심각한 결과에 대해 상기시켰어. 이 말에 왕한은 화가 나서 열정적으로 외쳤지. 나한테는 장난이 아니에요. 만약 내 아이가 맞다면 난 무조건 책임질 거예요. 그의 외침을 무시하고 수치는 안으로 들어와요 라고 말했어. 그들은 병원 복도를 걸어갔어. 수치가 수술실이라고 적힌 문으로 그를 이끌자 왕한은 충격받아 멈춰서며 왜 거기로 가요? 라고 물었지. 수치는 결심에 찬 표정으로 그를 돌아보며 나 들어갈 거예요 라고 말했어. 그는 그녀의 진짜 의도, 즉 임신 중절을 하려는 것을 깨달았지. 패닉에 빠진 그는 그녀를 막기 위해 팔을 붙잡았어. 그는 그녀에게 애원했지. 당신이 보기에 내가 당신과 아이를 부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알아요? 하지만 돈은 문제없어요. 내가 방법을 찾을게요. 바로 그때 간호사가 다가와 수치에게 시술 시간이라고 알렸어. 수치는 읽을 수 없는 희미한 미소를 띠고 왕한을 보며 간호사에게 동의하고 팔을 뿌리쳤어. 그녀는 수술실로 들어갔고 왕한은 절망적으로 그녀를 부르며 뒤에 남았지. 그는 닫힌 문 밖에 서서 무력감과 좌절감에 휩싸여 이 단호한 여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어. 수술실 안 수치는 환자복을 입고 수술대에 누워 있었어. 외과 의사가 준비됐는지 물었지. 다른 의사가 주사기를 준비하며 긴장을 풀라고 말하자 그녀는 눈을 감았어. 하지만 시술이 시작되기 직전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손을 들어 잠깐만요 라고 말했지. 한편 왕한은 대기실에 주저앉아 있었어. 그는 상황을 체념하며 저 여자가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심했다면 내가 막을 수는 없지라고 생각했지. 갑자기 수술실 문이 활짝 열리고 수치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걸어 나왔어. 왕한은 깜짝 놀랐지. 그는 벌떡 일어나 어리둥절하며 물었어. 어떻게 벌써 나왔어요? 요즘 수술은 그렇게 빠른가? 수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어리둥절한 왕한에게 피곤하니 집까지 운전해달라고 부탁했어. 왕한은 자신 있게 동의하며 그녀에게 팔을 두르고는 전투기도 몰 수 있다고 허풍을 떨었지. 그는 그녀의 빨간 스포츠카 운전대를 잡고 병원을 떠나 론관이라는 부촌으로 향했어. 운전하는 동안 수치가 쉬는 사이 왕한은 전화를 받았어. 상대방은 그에게 오늘 밤 지오니 타워에서 열리는 입찰 행사에 어르신께서 참석하길 원한다고 알렸지. 전화한 사람은 상공회의소 회장인 린칭윈이 우리 편이라는 말도 덧붙였어. 왕한은 차분하게 지시를 받아들이며 수치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그의 삶의 강력하고 미스터리한 면모를 암시했어. 그들은 곧 수 가문 저택의 큰 집에 도착했지. 왕한이 도착했다고 알리자 수치가 깨어났어.
그녀는 차에서 내리며 가족들이 그를 보기 전에 떠나라고 말했지. 그녀의 안색이 창백한 것을 보고 왕하는 문까지 바래다 주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차갑게 그의 걱정을 거절하며 자기 일에 신경 끄라고 말했어.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는 순간 힐이 틈에 끼어 균형을 잃고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어. 왕하는 놀라운 속도로 달려들어 그녀가 땅에 부딪히기 직전에 잡아냈지. 그는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덜렁댄다고 핀잔을 줬어. 화가 난 수치는 다시 말해보라고 했고 그는 한술 더 떠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칠칠 맞다고 말했지. 분노에 찬 그녀는 온 힘을 다해 그의 옆구리를 꼬집었고 그는 고통에 소리쳤어.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무리가 갔는지 그녀도 얼굴을 찡그렸지. 그녀가 불편해하는 것을 본 왕하는 그녀를 번쩍 들어 올려 안았어. 그는 그녀를 호화로운 집 안으로 데려가 소파에 부드럽게 내려놓고 구급상자를 열었지. 그는 넘어져 빈 그녀의 맨발을 치료하기 시작했어. 그녀는 가라고 저항했지만 그는 단호하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어. 그가 막 그녀의 발목에 붕대를 감고 있을 때 방에 들어온 두 여자에게 방해를 받았지. 새로운 사람들은 수치의 어머니인 양후이민과 그녀의 절친인 린슈이프였어. 수치의 어머니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 빠져 딸에게 뭘 하고 있냐고 다그쳤지. 왕한과 수치는 동시에 그녀가 발목을 삐었다고 설명했어. 그러고 나서 충격받은 어머니를 보며 수치는 차분하게 남자친구가 약을 발라주고 있었다고 발표했지. 왕한은 완전히 뒤통수를 맞았어. 그녀의 어머니 양후이민은 더욱 충격을 받아 제복 차림의 왕한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어. 이 남자가 정말 내 남자친구라고? 딸의 폭탄 선언에 정신이 나간 양후이민은 대체 무슨 일이냐며 이 배달 기사는 누구냐고 격렬하게 다그쳤어.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에게 그냥 농담이었다고 말을 바꿨지. 그녀는 발목을 삐었는데 이 남자가 그냥 안으로 들어오는 걸 도와줬을 뿐이라고 설명했어. 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안도하며 수치에게 깜짝 놀랐다고 말했어. 그녀는 딸에게 명망 높은 진 가문과 곧 결혼할 사인이 실수는 용납될 수 없다고 상기시켰지. 조용히 있던 왕하는 어머니의 노골적인 경멸에 기분이 상해. 배달 기사인 게 뭐 어때서요? 라고 물었어. 양후이민은 비웃으며 소리쳤어. 네오 같은 하층민이 분수도 모르고 넘보는구나. 금깨! 그녀의 모욕은 왕한의 신경을 건드렸고 그의 얼굴에 분노가 스쳤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수치가 끼어들었지. 그녀는 차분하게 왕한에게 이제 가도 된다며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어. 그는 짧게 흥하고 돌아서서 떠났어. 그가 걸어가는 동안 수치의 절친인 린슈아이프는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그를 지켜봤지. 그가 사라지자 양후이민은 린슈이프에게 수치를 방으로 데려다 주라고 말했어. 그리고는 혐오스럽다는 듯 더러운 배달 기사가 서 있던 바닥을 닦으라고 명령했지. 나중에 침실에서 린슈이프는 수치를 침대에 앉히고는 곧바로 그 남자와의 진짜 관계에 대해 물었어. 수치는 처음에는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린슈이프는 속지 않았지. 그녀는 내가 바보인 줄 알아? 네가 그 사람 쳐다보던 눈빛이 딱 봐도 보통이 아니었어. 라고 주장했어. 친구의 직감에 코너에 몰린 수치는 결국 진실을 고백했어. 나 그 사람 아이를 임신했어. 린슈이프는 완전히 경악했지. 뭐라고? 임신? 소리치며 수치의 판단력을 의심했어. 왜 하필이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배달 기사냐고. 수치는 그날 술을 너무 많이 마셨고 그냥 실수였다고 일축했어. 린슈이프는 계속해서 그래서 어쩔 건데? 라고 물으며 강력한 진 가문에게 임신 사실을 영원히 숨길 수는 없다고 상기시켰지. 친구가 놀랍게도 수치는 단호하게 나 이 아이 낳기로 결심했어 라고 말했어. 린슈이프는 친구가 미쳤다고 생각했어. 수치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 그 남자 왕한이랑 얘기했는데 자기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린슈이프는 설득되지 않았어. 그녀는 수치에게 소리쳤어. 정신 차려. 넌 수가문의 딸이야. 그녀는 왕한을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 배달 기사라고 깎아내리며 만약 진 가문이 알게 되면 끔찍한 결과가 닥칠 거라고 경고했어. 잔소리에 지친 수치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으며 내가 알아서 할게 라고 말했지.
그녀는 화제를 바꿔 린슈이프가 왜 시내에 돌아왔는지 물었어. 린슈이프는 할아버지가 중요한 거물을 만나고 오늘 밤 입찰 행사를 확인하기 위해 장님께 오셨다고 설명했지. 그래서 자기도 따라왔다는 거야. 수치에 무관심한 하는 반응에 친구는 짜증이 났어. 갑자기 린슈이프의 표정이 바뀌더니 나한테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있어 라고 선언했지. 그녀는 몸을 기울여 수치에게 사악한 계획을 속삭였어. 만약 내 비밀이 탄로나면 그냥 그 배달 기사가 널 강간했다고 해버려. 수치는 혐오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정말 끔찍한 생각이네 라고 말했어. 한편 왕하는 수 가문 저택을 나와 고급 빌라 단지를 걷고 있었지. 그는 폰을 꺼내며 이 동네는 택시도 없네 라고 중얼거렸어. 바로 그때 번쩍이는 검은 차 한 대가 그의 옆에 멈춰섰어. 왕하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지켜봤어. 은발의 나이 든 남자가 왕한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도련님이라고 인사했지. 그는 자신을 주룽 상공회의소 회장 린칭윈이라고 소개하며 입찰 행사까지 모시러 왔다고 설명했어. 왕한은 조각들을 맞추며 대화를 떠올리고 할아버지가 이 약속에 대해 말해주셨음을 확인했어. 이는 그의 배달 기사 생활과는 대조되는 엄청난 권력과의 숨겨진 연결고리를 드러냈지. 제안을 수락한 왕하는 린칭윈에게 입찰 전에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어야 한다고 말했어. 린칭윈은 정중하게 동의하며 도련님을 위해 차 문을 열어주면서 모든 것을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들은 호화로운 검은 리무진을 타고 떠났지. 장면은 부유한 손님들로 가득 찬 웅장한 연회장의 분주한 입찰 행사로 바뀌었어. 왕하는 이제 변신한 모습으로 도착했지. 그는 배달 점퍼를 벗고 날렵한 맞춤 정장을 입어 강력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 군중을 둘러보던 중 창가에 서 있던 그의 시선이 익숙한 얼굴에 꽂혔지. 바로 수치에 절친 린슈이프였어. 그녀는 멋진 흰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 그녀는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와 웬 배달 기사가 이런 고급 행사에 와 있지? 라고 물었어.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는 결론을 내리고는 아르바이트라도 하는 거야? 라고 비난조로 물었지. 왕한이 그녀를 바로잡기도 전에 그녀는 그의 팔을 잡고 억지로 끌고 갔어. 좀 더 조용한 곳에서 얘기 좀 해야겠어. 왁스! 그녀는 그를 다그치며 선언했어. 수치는 내 가장 친한 친구고 너 때문에 임신했어. 만약 아이가 태어났을 때 네가 책임지지 않으면 뼈저리게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왕아는 이 말에 완전히 충격을 받았어. 그는 그녀에게 수치가 병원에서 아이를 지운 줄 알았다고 말했지. 린슈이프는 격분하며 틀렸어. 수치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어 라고 알려줬어. 이 새로운 정보에 왕아는 기절할 듯 놀라 그녀의 이름을 외쳤지. 그는 그녀가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린슈이프는 그의 망설임을 책임을 회피하려는 신호로 보고 위협을 반복했어. 만약 발을 빼려고 하면 후회하게 될 거야. 그녀는 자신의 말을 강조하기 위해 스틸레토 힐로 그의 구두를 힘껏 짓밟았고 그는 고통에 신음했지. 그녀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서는 순간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갈랐어. 잠시 후 입찰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치가 아이를 지키기로 했다는 사실을 아직 소화 중인 왕하는 새로운 긴박감에 휩싸였어. 그는 믿을 수 없었고 빨리 자기 일을 끝내고 그녀를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지. 그 순간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여성이 다가와 정중하게 도련님이라고 인사했어. 그녀는 린칭인 회장이 배정한 새로운 비서 류웨라고 자신을 소개했지. 그녀를 알아본 왕하는 이제 갈 시간이야 라고 말했어. 두 사람은 강력한 존재감을 뽐내며 메인 행사장으로 향했지. 그들이 자리를 잡자 뚱뚱하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남자가 앞으로 나아갔어. 그는 거만하게 참석자들에게 오늘 주요 입찰 대상인 신지구 프로젝트는 진 가문이 차지할 것이라고 선언했지. 코수염을 비비꼬며 그는 모두에게 존중을 표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어. 이 거만한 남자는 진 가문의 장남인 진레이였어. 왕하는 비서에게 저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지. 류에는 그가 장닝에서 가장 부유한 가문 중 하나인 진 가문 사람이며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경쟁자라고 설명했어. 왕하는 경멸적인 태도로 저런 녀석이 나랑 경쟁이 되겠어? 라고 물었지.
류에는 진 가문이 프로젝트를 따내고 그 후 수 가문과의 정략 결혼을 이용해 어떤 공영에서 벗어나려 한다고 자세히 설명했어. 수 가문 언급에 왕하는 모든 것이 딱 맞아떨어졌지. 그는 동료가 수양이 쓰레기 같은 부자놈에게 시집 간다고 분개했던 것을 기억했어. 그는 이 거만한 남자, 질레이가 바로 수치가 결혼하기로 한 약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지. 굳은 표정으로 그는 이제 수치의 약혼, 그녀 가족의 문제, 그리고 이 입찰 전쟁이 모두 연결된 큰 그림을 보게 되었어. 경매사가 주요 품목인 신지구의 053번 부지를 소개했지. 망설임 없이 질레이는 패드를 들어 50억으로 입찰을 시작했어. 군중은 충격적인 속삭임으로 술렁거렸고 진 가문이 이기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들은 곧 있을 진수 가문의 결혼으로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수군거렸지. 경매가 결정된 것처럼 보일 때 왕하는 차분하게 입찰 패드를 들어 60억으로 응수했어. 방은 침묵에 휩싸였다가 이내 미친 듯한 잡담으로 터져 나왔어. 손님들은 이 대담한 남자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감히 진 가문에 맞서는 것을 보니 현지인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했지. 그들은 프로젝트가 진 가문의 것이 확실하다고 믿었고 그들이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방 건너편에서 질레이의 거만한 표정이 사라지고 순수한 분노로 바뀌었지. 그는 주먹을 너무 꽉 쥐어서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어. 그는 왕한을 맹렬히 노려보며 소리쳤지. 니오 데스 누구야? 시비 꺼는 거냐? 대결이 시작되었어. 질레이의 폭발에 직면해서도 왕한은 침착했어. 그는 차분하게 여기는 최고가 낙찰자가 이기는 경매장인데 문제 있나요? 라고 지적했어.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질레이는 진 가문이 이 프로젝트를 원한다고 말하는 거 못 들었어? 라고 쏘아붙였지. 왕하는 최고의 자신감으로 대답했어. 똑똑히 들었죠. 근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주변 손님들은 충격을 받아 감히 강력한 진 가문에 도전하는 이 미스터리한 남자가 누구인지 수군거렸어. 지지 않으려는 듯 격분한 질레이는 패드를 들어 7억을 외쳤지. 왕하는 지체 없이 8억으로 맞받아쳤어. 입찰 전쟁은 계속되었고 긴장감은 고조되었어. 질레이는 부하들을 이끌고 왕한에게 다가가 얼굴을 들이밀고 소리쳤지. 장寧시에서는 진 가문이 법이야. 그는 필사적으로 마지막 입찰가 9억을 외치며 죽고 싶으면 계속 입찰하라고 왕한을 도발했어. 왕한은 그저 웃었어. 태연하고 재미있다는 듯. 그는 아무렇지 않게 10억을 불렀지. 완전히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질레이는 마침내 폭발했어. 그는 네가 자초한 일이야 라고 소리치며 왕한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그를 토막내겠다고 위협했지. 하지만 왕한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빨랐어. 그는 서투른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질레이의 얼굴에 강력한 펀치를 날렸지. 질레이가 고통에 신음하며 날아가는 동안 왕한은 경멸적으로 물었어. 혼자서 날 상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질레이가 멍하니 누워있는 동안 그의 두 보디가드가 벌떡 일어나 왕한에게 돌진했어. 이어진 싸움은 잔혹할 정도로 효율적이었지. 왕한은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며 강력한 발차기와 주먹으로 그들을 손쉽게 제압하고 연회장 바닥에 쓰러뜨렸어. 질레이는 멍든 얼굴을 부여잡고 힘겹게 일어섰어.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는 왕한에게 소리쳤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감히 내게 손을 대? 왕한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때리는 건 난데 라고 쏘아붙였어. 이제 그는 또 다른 공격을 시작했고 질레이의 부하 중 한 명을 공중으로 날려보냈지. 강력한 발차기의 보디가드는 큰 소리를 내며 보스 위로 떨어졌고 둘 다 볼품없이 나가떨어졌어. 싸움이 순식간에 끝나자 왕한은 혼란 속에서 차분하게 서 있었지. 그는 충격에 빠진 방을 향해 돌아섰고 겁에 질린 경매색에 아무렇지 않게 물었어. 디오 입찰할 사람 있나요? 경매사는 더듬거리며 재빨리 다른 입찰자는 없다고 대답했어. 경매에서 이긴 왕한의 일은 끝났지. 그는 비서류에게 서류에 서명하고 자금을 이체하라고 지시하며 급한 일이 있다고 설명했어. 그는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고 자신감 있게 연회장을 걸어 나갔고 모두가 방금 목격한 충격적인 힘의 과실을 소화하도록 남겨두었지. 이야기는 화려한 방으로 옮겨가 린슈이프가 그녀의 할아버지
즉 왕한을 모시는 바로 그 린칭윈 앞에 서 있었어. 그녀는 왜 급하게 자기를 불러서 경매를 놓치게 했는지 물었지. 할아버지는 손님이 도착하면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며 자신도 아직 이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인정했어. 린슈이프는 비웃으며 대체 어떤 대단한 사람이길래 강력한 할아버지가 저렇게 조심스럽게 행동하는지 궁금해했어. 바로 그때 보좌관이 들어와 회장에게 경매가 끝났다고 보고했지. 린칭위는 진 가문이 이겼는지 물었지만 보좌관은 다른 사람이 승자라고 보고했어. 린슈이프는 충격을 받아 말도 안 돼! 라고 외쳤어. 그녀는 프로젝트가 진 가문의 소나귀에서 빠져나갔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누가 감히 그것을 빼앗을 만큼 대담한지 궁금해했지. 할아버지는 차분하게 그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도착했다고 알려줬어. 휴대폰을 보던 린슈이프는 아마도 뉴스 업데이트를 보며 이 사람이 너무 거만하다고 말하며 이 소식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고 결정했지.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친구인 나난 수치에게 전화하기 위해 잠시 나가겠다고 말했어. 복도를 걸어가면서 그녀는 생각과 통화에 몰두했지. 그녀는 진 가문의 실패가 수 가문과의 계획된 협력을 위태롭게 하는 것에 대해 생각했어. 이 소식을 절친에게 전하기로 결심한 그녀는 어디로 가는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지. 그녀는 반대 방향으로 향하던 왕한과 정면으로 부딪혔어. 충돌은 거칠었고 그녀는 그의 가슴에 부딪히며 작은 비명을 질렀지. 격분한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 그녀는 그에게 소리쳤지. 왜 또 너야? 이 냄새나는 배달기사. 앞 좀 보고 다녀. 하지만 급한 전화가 우선이었어. 그녀는 말없이 서 있는 왕한에게 등을 돌리고 계속 걸어가며 수치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화기에 대고 말했지. 왕한은 그저 조용하고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봤어. 린슈이프가 떠난 후 왕한은 린칭윈을 만나러 들어갔지. 노인은 그를 정중하게 맞이했어. 왕한은 경매에서의 볼일은 끝났다고 확인한 후 방금 마주친 여자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물었지. 린칭위는 그녀를 자신의 손녀 린슈이프라고 소개하며 미혼이라는 점을 콕 집어 언급했어. 그는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가 왕한을 매우 존경하고 항상 만나고 싶어 했다고 말했지. 이 중매 시도에 왕한은 재미있어 하며 그만 좀 하세요 라고 지친 듯이 일축했어. 화제를 바꾼 왕한은 앉아서 린칭윈에게 수치를 아는지 물었지. 린칭윈은 그녀가 수 가문의 아가씨로 그 세대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이지만 가문이 아들을 선호해서 주목받지 못했다고 설명했어. 그는 진 가문이 프로젝트를 따낸 후 수 가문과 정략 결혼을 하려 했지만 왕한이 개입하면서 그 계획이 이제 지연되었다고 확인했어. 호기심이 생긴 왕한은 수치의 일상생활과 연애사에 대해 더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물었지. 린칭위는 그에게 수 가문은 매우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수치는 고집이 센 성격이라고 알려줬어. 그는 그녀가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않으며 자기가 아는 한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다고 말했지. 이 새로운 정보에 왕한의 얼굴에 교활하고 아는 듯한 미소가 번졌어.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어. 발신자 표시에 수치의 이름이 뜨자 그는 부드럽게 받으며 마침 당신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지. 반대편에서 수치는 시간이 있는지 물으며 그를 보고 싶다고 말했어. 왕한은 즉시 동의하고 그녀의 위치를 물었지. 이제 급한 볼 일이 명확해졌어. 왕한은 떠나기 위해 일어섰어. 그는 린칭윈에게 자기는 가겠다며 어르신께 보고하라고 말했지. 왕한이 걸어 나가자 린칭윈은 마지막으로 손녀를 홍보하려 했어. 제 손녀도 도련님처럼 런던 왕립 아카데미를 졸업했습니다. 관심 없는 왕한은 그를 무시하며 그 얘기는 다음에 하죠 라고 말했지. 장면은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공원으로 바뀌었고 수치는 벤치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 잠시 후 왕한이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했지. 이제 그는 다시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어. 그는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아 팔을 둘렀지. 그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 아이 걱정은 말아요. 내가 당신과 아이 둘 다 부양할게요. 그러고 나서 그는 결정적인 제안을 했어. 만약 결혼하고 싶다면 당신이 원할 때 언제든지 가서 혼인신고합시다. 그의 책임감 있는 약속을 굳혔지. 그의 자신감 넘치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수치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 쓴웃음을 지으며 그녀는 그런 약속을 감당할 그의 능력을 의심했지.
아랑곳하지 않고 왕하는 먼 곳을 바라보며 내가 뭘 감당 못하겠어요? 라고 물었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수치는 손목을 들어 비싼 시계를 보여주며 그 가격을 아는지 물었지. 놀라운 전문 지식으로 왕하는 그 시계를 파샤 드 까르띠에 42mm 18 캐럿 로즈 골드 모델이라고 정확히 식별하고 35만 2천이라는 가격까지 정확히 맞췄어. 수치는 그의 상세한 지식에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어. 그녀는 그를 압박하며 물었지. 배달 기사로 1년에 얼마 벌어요? 이 시계 하나 사려면 몇 년을 일해야 하죠? 왕하는 그녀에게 돈 걱정 말라며 아이를 낳으라고 격려했어. 그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지. 당신이나 아이에게 물질적으로 부족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당신들 부양하는 건 문제도 아니라고요. 수치는 그의 호언장담에 눈을 굴리며 허풍 안 떨면 좀이 쑤시나 봐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어. 그들의 대화는 수치의 전화가 울리면서 중단되었지. 그녀가 받자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어머니는 빨리 집으로 오라며 시나오가 결혼식 문제로 집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알렸어. 수치는 조용히 알겠다고 대답했어. 왕한을 향해 그녀는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지.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는 기꺼이 그러죠 라고 말했어. 그는 그녀가 오토바이에 타는 것을 도와주고 그들은 쏜살같이 달려갔지. 달리는 동안 수치는 왕한의 등에 기대어 눈을 감고 희미하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어. 마치 만족스러운 듯했지. 그들은 곧 수 가문 저택에 다시 도착했어. 왕한은 그녀를 현관문까지 바래다 주었고 그들이 들어서자 수치는 어머니에게 저 왔어요 라고 알렸어. 그녀의 어머니 양후이미는 즉시 짜증난 표정을 지었지. 그녀는 딸을 꾸짖으며 왜 이렇게 오래 있다 왔니? 지나오 씨가 기다리고 있잖아 라고 말했어. 배경에는 정장을 입은 뚱뚱한 남자가 소파에 앉아 있었지. 수치는 그저 산책 좀 하고 왔어요 라고 말했어. 그러자 어머니는 그녀 뒤에 있는 왕한을 발견하고 못마땅하게 물었지. 왜 다른 사람을 데려왔니? 지나오 씨와의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잊었어? 소파에 앉아있던 남자가 일어나 수치에게 인사하며 결혼 문제를 논의하러 왔다고 확인시켜 주었어. 그는 매력적인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진 가문의 둘째 아들, 진하오라고 소개했어. 약혼자인 진하오를 마주한 수치는 결혼을 보류하려고 했어. 그녀는 그에게 진 가문이 신지구 프로젝트 입찰에서 졌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 간의 계획된 협력도 확정되지 않았으니 결혼도 미뤄야 한다고 말했지. 하지만 진하오는 입찰 실패를 사소한 문제로 일축했어.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는 먼저 결혼부터 하고 다른 모든 것은 나중에 협상하자고 주장했지. 그의 생각은 그의 진짜 의도를 드러냈어. 그는 먼저 그녀를 침대로 끌어들인 다음 나중에 그녀의 가족에게 필요한 돈을 줄지 말지 결정할 계획이었지. 수치의 어머니 양후이미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 그녀는 딸에게 애원하며 진아오가 결혼하자마자 수 가문을 돕기 위해 10억을 약속했다고 상기시켰지. 하지만 수치는 그만하세요라며 그녀의 말을 날카롭게 끊었어. 단호한 결심으로 그녀는 나는 그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선언했지. 그녀의 거절에 어머니와 진아오 모두 깜짝 놀랐어. 과감한 발걸음으로 수치는 왕한에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고 선언했지. 진하오와 결혼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는 왕한의 아이를 임신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딸을 붙잡고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있니? 왕한은 그냥 음식 배달 기사일 뿐이야 라고 다그쳤어. 수치는 어머니에게 애원했어. 진아오와 억지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수 가문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어요. 딸의 부끄러운 행동에 격분한 양후이미는 수치의 뺨을 때리려 손을 들었지만 그 손이 닿기 전에 왕한의 팔이 뻗어나와 그녀의 손목을 단단히 잡았어. 그는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며 배달 기사인 게 뭐 어때서요? 라고 물었지. 그러고 나서 그는 수치의 어머니에게 되물었어. 이익을 위해 자기 딸을 쓰레기 같은 놈에게 팔아넘기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요? 그녀가 그의 소나귀에서 발버둥치며 이 냄새나는 배달기사, 와! 라고 소리치는 동안 상황은 악화되었지. 드라마를 지켜보던 진아오는 마침내 폭발했어. 그는 분노로 뒤틀린 얼굴로 수치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이 음탕한 년,
이라고 외쳤지. 그는 그녀가 이렇게 저속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그는 배달 기사놈이랑 붙어 먹다니. 라고 소리치더니 왕한에게 분노를 돌리며 그를 죽이겠다고 맹세했어. 수치는 그저 충격과 공포에 질려 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 진아오가 행동하기 전에 왕한은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였어. 그는 진아오의 뺨을 강하게 후려쳤고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넘어져 바닥에 쓰러졌지. 왕한은 충격받은 수치를 보호하듯 자기 뒤로 끌어당겼어. 그는 쓰러진 진아오를 노려보며 선언했지. 그녀는 내 아이를 임신했어. 그러니 내 여자야. 누가 감히 그녀를 때리려고 했지? 바닥에서 허우적거리던 진아오는 왕한이 감히 자신을 때렸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듯 울부짖었어. 분노가 들끓어오른 그는 근처 테이블에서 무거운 잿더리를 집어들고 죽여버리겠어. 라고 소리치며 부부에게 돌진했어. 왕한은 차분하고 안심시키는 미소로 수치에게 자기 뒤에 서 있으라고 말했고 그녀는 불안하게 동의했지. 진아오가 잿더리를 휘두르며 달려들자 왕한은 손쉽게 공격을 피했어. 한 번의 동작으로 그는 진아오의 턱에 파괴적인 펀치를 날렸고 그는 뒤로 날아가 잿더리를 손에서 놓쳤어. 진아오가 멍하니 누워있는 동안 왕한은 그를 내려다보며 선언했지. 감히 내 여자를 건드려? 왕한은 쓰러진 남자 위에 올라타 그의 멱살을 잡고 말했어. 오늘 내가 너에게 교훈을 가르쳐 주마. 그는 진아오의 얼굴에 잔인한 펀치를 퍼부었고 희생자의 고통스러운 비명과 필사적인 도움 요청을 무시했어. 그가 또 다른 주먹을 들었을 때 수치가 그만해요. 라고 외쳤지. 동시에 누가 감히 여기서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가? 하는 강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 긴 백발과 지팡이를 든 위험 있는 노인을 필두로 한 위압적인 인물들이 들어섰어. 수치는 그 남자를 충격과 두려움으로 바라보며 할아버지라고 불렀지. 가문의 가장이 도착하자 모두가 얼어붙었어. 수치의 할아버지는 다른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바닥에 쓰러진 진아오,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수치, 그리고 충격에 빠진 그녀의 어머니를 둘러봤지. 노인의 표정은 암울했어. 그는 모든 걸 들었다고 선언했지. 그는 손녀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돌리며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치고 다그쳤어. 네가 정말 이 배달기사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 사실이냐? 수치는 조용히 체념하며 네, 사실이에요 라고 확인했지. 그 고백에 수가문은 공황 상태에 빠졌어. 그들은 상황이 터무니없다며 강력한 진 가문을 화나게 할 여유가 없다고 외쳤지. 그녀의 할아버지는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채 유일한 해결책은 아이를 즉시 낙태하는 것이라고 으르렁거렸어. 하지만 진아오는 힘겹게 일어나 반대했어. 그는 애를 지워도 저런 년은 우리 집안에 절대 발 못 들여. 라고 소리쳤고 수가문은 경악했지. 상황의 무게가 너무 컸어. 그들은 모든 게 끝났다며 울기 시작했고 수치를 망쳐놨다고 서로를 탓하며 이제 수가문은 끝났다고 한탄했지. 수지는 그들의 비난 속에서 조용히 서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슬픔으로 가득 찼어. 마침내 그녀는 폭발하며 모두 그만 좀 싸워요. 라고 외쳤지. 감정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그녀를 덮쳤고 어지러움이 몰려오자 머리를 감싸쥐고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어. 그녀가 쓰러지기 전에 왕한이 그녀를 붙잡았지. 그는 그녀를 단단히 붙잡고 안심시키며 말했어. 무서워하지 마. 내가 데리고 나갈게. 그가 그녀를 팔에 앉아 그녀의 부모를 포함한 가족들이 달려들어 그 냄새나는 배달기사 그녀를 놔. 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겠어. 라고 위협하며 막아섰지. 왕한은 완전한 경멸의 눈으로 그들을 돌아보며 물었어. 당신들이 인간이긴 한가요? 말없이 그는 돌아서서 이제는 기절한 수치를 안고 집을 나가기 시작했어. 그녀의 부모가 길을 막으려 하자 그는 가볍게 그들을 걷어차 쓰러뜨렸지. 그는 문간에서 멈춰 서서 충격과 공포에 질린 가족을 돌아봤어. 차갑고 흔들림 없는 결심으로 그는 내가 수치를 데려가겠다. 문제 있는 사람 있나? 라고 선언했고 그들은 그를 막을 힘이 전혀 없었지. 수치가 그의 팔에 안겨 의식을 잃자 왕하는 충격에 빠진 그녀의 가족에게 아무도 반대하지 않으니 가겠습니다라고 말했어. 그는 혼란스러운 수 가문 저택에서 그녀를 데리고 나와 자신의 현대적인 고층 아파트로 갔지.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여전히 의식이 없는 수치를 소파에 부드럽게 눕혔어. 그러다 그녀의 지갑에서 카드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지. 그녀가 쉬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왕하는 카드를 발견하고 집어들었어. 그는 그것을 살펴보고 오늘이 그녀의 생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랐지. 그는 그녀에 대한 연민을 느꼈어. 부유한 가정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녀의 특별한 날을 기억하지 못한 것 같았거든. 잠자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는 그녀가 자신의 여자임을 재확인하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로 결심했어. 약 20분 후 수치가 깨어나기 시작했어.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고 비몽사몽간에 눈을 비비며 여기가 어디지? 라고 중얼거렸지. 바로 그때 왕안이 다른 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 그는 음식 그릇을 내밀며 배고플 텐데 라고 말했지. 이제 정신이 든 수치는 식탁으로 걸어갔고 거기에는 왕한이 그녀를 위해 특별히 만든 정성스러운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 그녀는 찐 요리, 과일과 치즈 플래터, 그리고 여러 음료를 포함한 다양한 요리에서 풍기는 맛있는 향기에 감탄했어. 왕하는 자신의 요리 솜씨가 너무 좋아서 두바이 공주라도 한 입 맛보게 해달라고 애원할 것이라고 자랑했지. 그의 오만함에 재미를 느낀 수치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 허풍 안 떨면 좀이 쑤시나 봐요? 그들이 앉아서 식사를 시작하자 수치는 진지해졌어. 그녀는 그에게 오늘만큼은 죽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고 왕하는 어리둥절했지. 그가 묻기도 전에 그는 놀라운 선물을 공개했어. 그는 촛불 하나가 켜진 작은 분홍색 케이크를 가져왔지. 자신감 있는 미소로 그는 깜짝 놀란 수치에게 그것을 건네며 생일 축하한다고 말했어. 완전히 기습당한 수치는 충격에 입을 가리며 내 생일인 거 어떻게 알았어요? 라고 물었지. 왕아는 그저 거만하게 미소 지으며 내가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네? 라고 물었어. 감정이 벅차오른 수치는 눈에 눈물이 고인 차에 말을 잇지 못했지. 이것을 본 왕아는 장난스럽게 그녀를 놀렸어. 감동해서 우는 거야? 울어도 괜찮아. 그러고 나서 그는 내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데 이건 세계적인 슈퍼모델들도 못 얻는 거야. 라고 자랑했지. 그의 터무니없는 오만함이 긴장을 풀었고 수치는 진심으로 웃음을 터뜨렸어. 그러고 나서 그는 음식을 먹어보라고 권했어. 그녀는 한 입 먹고는 맛있다고 인정했고 그는 자신만만하게 당연하지 라고 대답했지. 잠시 식사를 한 후 왕하는 그녀에게 케이크의 소원을 빌라고 말했어. 수치는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 조용히 동의했지. 그 순간이 지나자 왕하는 진지하게 그녀의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어. 수치는 그를 진지하게 쳐다보며 그들을 부양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설마 약속을 어기려는 건 아니죠? 라고 물었지. 왕하는 아니라고 확신시키면서도 한 가지 도전을 제시했어. 정말 나 같은 배달 기사랑 결혼할 용기가 있어요? 화가 난 수치는 벌떡 일어나 용기 있어요. 만약 당신이 우리를 부양하지 못하면 난 그냥 재혼할 거예요. 라고 선언했어. 이 말을 들은 왕하는 결심하고 다음 날 바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말했지. 그녀는 단호하게 두렵지 않아요 라고 동의했어. 만족한 왕하는 미소를 지으며 뒤로 기대어 그럼 결정됐네요 라고 말했어. 그들의 계획은 왕한의 전화가 울리면서 중단되었지. 그는 수치에게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 그는 발코니로 나가 전화를 받았지. 상대방은 그를 샤오화라고 부르며 그가 위험에 처했다고 다급하게 경고했어. 왕한을 보스라고 부르는 샤오화는 히드라라는 암살자가 그를 죽이기 위해 장닝시로 오고 있다고 말했어. 왕한은 침착하게 정보가 확실한지 히드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지 물었지. 샤오화는 히드라가 마지막으로 린 가문 빌라 근처에서 목격되었다고 보고했어. 왕하는 부하에게 담배에 불을 붙이며 차분하게 말했지. 알겠다. 내일 시간 내서 그 암살자를 처리하겠다. 왕한이 발코니에 있는 동안 수치는 소파에 앉아 전화를 하며 케이크를 먹고 있었어. 그녀는 절친 린슈이프와 통화 중이었는데 린슈이프는 그녀의 생일을 축하하며 내가 첫 번째지 라고 물었지. 수치는 재미있다는 미소를 지으며 친구에게 넌 두 번째야 라고 말했어.
린슈이프는 충격을 받아 즉시 첫 번째가 누구인지 물었고 진아오가 아니길 바랐지. 수치는 발코니 쪽을 힐끗 보며 그 사람이야 라고 밝혔어. 친구는 격분하며 어떻게 또 그 배달 기사랑 엮인 거야 라고 다그쳤지. 케이크를 한 입 더 베어 물며 수치는 한숨을 쉬고 놀란 린슈이프에게 이야기가 길어 라고 말했어. 하지만 우리 내일 혼인신고하기로 했어. 이 소식에 친구는 패닉에 빠져 너 미쳤어. 배달 기사랑 결혼하다니 라고 물으며 그녀의 위치를 다그쳤지. 수치는 차분하게 그 사람 집에 있어 라고 대답했어. 걱정된 린슈이프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지. 그녀는 할아버지가 아는 경매에서 이긴 그 미스터리한 거물에게 가서 어떻게든 수치를 도와달라고 빌겠다고 선언했어. 하지만 갑자기 전화가 끊겼고 수치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남겨졌지. 한편 발코니에서 왕안의 긴장된 대화는 계속되었어. 그의 부하는 큰 공주님이 이틀 전에 보스 행방을 물으셨습니다. 라며 더 걱정스러운 소식을 전했어. 왕하는 더욱 심각해져 샤오화가 그녀에게 자신이 장린게 있다고 말했는지 다그쳤지. 그의 부하는 긴장하며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어. 공주님 성격을 아시잖아요. 말 안 했으면 거세당했을 겁니다. 그 소식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왕하는 할 말을 잃고 라이터를 떨어뜨렸어. 그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지. 믿었던 부하가 자신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에 격분했어. 샤오하는 상황을 무마하려 했어. 공주님 가문 배경이 보스랑 잘 어울리니 그냥 받아들이세요. 왕하는 화를 내며 그의 말을 끊고 그녀가 언제 도착하는지 다그쳤어. 보스의 분노를 본 샤오화는 신호가 안 좋다는 핑계를 대고 갑자기 전화를 끊어버렸고 왕하는 분노에 차 남겨졌지. 그는 발코니에 홀로 쭈그려 앉아 좌절하며 상황이 아주 안 좋군이라고 생각했어. 바로 그때 그의 전화가 알림으로 울렸어. 짜증난 그는 이번엔 또 누구야? 라고 중얼거렸지.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로부터 온 문자였어. 발신자는 자신을 린칭윈의 손녀 린슈이프라고 소개했지. 메시지에서 그녀는 사업 파트너십을 제안했어. 그가 도시에 새로 왔으니 신지구 프로젝트에서 수 가문과 협력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지. 친구를 돕고 싶었던 그녀는 과감한 제안을 했어. 만약 동의하신다면 당신이 요구하는 건 뭐든지 할게요. 그녀의 뻔뻔한 제안을 읽은 왕하는 비웃으며 참 배짱도 두둑하군 이라고 생각했지. 거의 즉시 그의 전화가 울렸어. 손녀의 문자를 분명히 알게 된 린칭윈이었지. 그는 그녀가 일으킨 소동에 대해 거듭 사과했어. 왕하는 괜찮아요라며 침착하게 상황을 주도했지. 왕하는 린칭윈에게 두 가지 명확한 지시를 내렸어. 첫째, 적용용 소총과 총알 2발이 필요하며 내일 가지러 가겠다. 둘째, 신지구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권한을 수치에게 부여하고 수 가문의 다른 누구도 개입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했지. 망설임 없이 린칭위는 도련님의 명령을 수행하기로 동의했어. 나중에 왕한이 발코니에 있는 동안 수치는 그의 아파트에서 침대에 누워 책을 읽으며 쉬고 있었어. 그녀의 전화가 절친 린슈이프로부터 온 메시지로 울렸지. 문제는 흥미로운 소식이 담겨 있었어. 린슈이프가 신지구 프로젝트를 따낸 미스터리한 거물과 연락했다는 거야. 그녀는 수치에게 그가 수 가문과 협력하기로 동의했고 더 중요하게는 수치가 책임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어. 그들은 다음 날 만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지. 기쁨에 넘친 수치는 내일 봐라고 행복하게 답장했어. 바로 그때 왕한이 다시 들어와 그녀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었지. 여전히 그를 단순한 배달 기사로 보는 그녀는 프로젝트 관련 일이라 당신은 이해 못할 거예요 라고 일축했어. 그러고 나서 그녀는 그가 자신이 책 읽는 것을 발견한 것에 놀란 듯했고 그는 당신이 책 읽는 습관이 있을 줄은 몰랐네 라고 놀렸지. 그는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어. 당신이 나에 대해 예상 못할 게 많을걸. 그의 근접함에 당황한 수치는 얼굴을 붉히며 더듬거렸어. 뭐 하는 거예요? 당신과 결혼하기로 한 게 그렇다고 해서.
하지만 그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침대에서 베개를 부드럽게 집어들었어. 그는 그녀에게 피곤하면 쉬어요. 나는 소파에서 잘게라고 말했지. 그가 떠나면서 그는 아무렇지 않게 임산부에게 침대에서 책 읽는 건 좋지 않아 라고 덧붙였고 뒤에는 얼굴이 빨개져 할 말을 잃은 수치가 남았어. 뒤로 누운 그녀는 창피했지. 정말 그가 무슨 짓을 할 줄 알았네. 다음 날 아침이 밝았고 아파트 발코니에서 왕하는 한 손으로 물구나무 서서 팔굽혀펴기를 하며 힘든 운동을 하고 있었어. 잠옷 차림의 수치가 나와서 그를 재미있다는 듯 쳐다봤지. 그녀는 농담으로 두꺼비 권법이라도 연습해요? 라고 물었어. 그는 부드럽게 착지하며 이건 용반수라는 기술이야 라고 정정했지. 그녀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 그는 이것이 화려한 무술이 아니라 진짜 살인 기술이라며 몇 가지 재빠른 동작을 보여줬어. 호기심이 생긴 수치는 단순한 배달 기사가 왜 이렇게 위험한 걸 배울 필요가 있죠? 라고 물었어. 왕하는 멈춰 서서 그녀를 보며 아버지의 지혜를 나눴지. 갈등을 멈추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무술을 사용해라. 수치는 감명받아 그의 아버지가 현명한 말씀을 하셨다고 동의했어. 화제를 바꿔 왕하는 아침 식사를 만들었고 그녀를 위해 세면도구를 준비했다고 말했어. 감동한 그녀는 당신 같은 덩치 큰 남자가 이렇게 세심할 줄 몰랐네요 라고 말했지. 자신감 있는 미소로 그는 아직 당신이 깨닫지 못한 게 많아 라고 대답했어. 그러고 나서 그는 식사 후에 자기와 함께 그녀의 집에 가야 한다고 말했지. 그녀는 혼란스러워하며 왜요? 라고 물었어. 그는 그녀의 호적 등본이 필요해서 그렇지 않으면 혼인신고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지. 그러고 나서 그는 장난스럽게 그녀를 놀렸어. 정말 나 같은 배달 기사랑 결혼할 확신이 있는 거죠. 도발당한 수치는 그가 발을 빼려는 줄 알고 화를 냈어. 그녀는 난 무섭지 않아요. 빨리 가서 혼인신고나 해요. 라고 소리쳤지. 그들이 그의 오토바이로 걸어가는 동안 수치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하며 먼저 그의 부모님을 만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어. 왕아는 그럴 필요 없다며 아이가 태어난 후에 이야기하자고 일축했지. 혼란스러운 수치는 왜 기다려야 하는지 물었어. 교활한 미소로 왕아는 자기 가족이 그녀를 승낙하지 않을까봐 두렵다고 설명했지.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이 어쩔 수 없이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어. 이 말을 들은 수치는 허리에 손을 얹고 그럼 당신이 우리 집에 시집 온다는 뜻이에요? 라고 비꼬았지. 그는 장난스럽게 그녀를 훑어보며 외모, 몸매, 성격을 칭찬했지만 그러고 나서 가족 배경이 좀 부족하네 라고 덧붙였어. 기분이 상한 그녀는 당신이 나한테 과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지. 왕하는 웃어넘기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오토바이에 타라고 말했어. 짜증난 흥소리와 함께 그녀는 그의 뒤에 탔고 그는 허리를 꽉 잡으라고 말하며 도로를 질주했어.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숨겨진 곳에서 진하오와 근육질의 부하가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 부하는 혐오스럽게 중얼거렸어. 전현이 배달기사랑 밤을 보냈군요. 도련님, 어떡할까요? 분노로 얼굴이 어두워진 진하오는 잔인한 명령을 내렸어. 그는 부하들에게 배달기사 놈은 죽이고 전현은 호텔로 데려와 라고 말했지. 부하는 주먹을 으득거리며 부하들을 데리고 바로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했어. 왕한과 수치가 도시를 달리는 동안 그는 백미러를 통해 흰색 밴 한 대가 계속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그는 미행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재빨리 생각한 그는 뒤로 기대어 수치에게 계획 변경. 당신은 먼저 집에 가서 짐 챙겨요. 난 처리할 일이 좀 있어 라고 말했어. 위험을 모르는 그녀는 동의했지. 왕아는 속도를 내어 차들 사이를 헤치며 추격자들을 따돌렸어. 그의 계획에 따라 왕아는 수치를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어. 그녀가 안전하게 안으로 들어간 후 그는 오토바이에 다시 올라타 쏜살같이 달려가 추격자들의 주의를 끌었지. 흰색 배는 즉시 추격을 시작했고
그를 따라 부유한 동네로 들어갔어. 왕하는 그들을 짧게 유인한 후 의도적으로 선택한 장소인 큰 현대식 빌라 앞에 멈춰 섰지. 그는 오토바이를 세우고 내렸어. 마치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지. 그는 빌라 2층 발코니를 힐끗 보고는 거기에 숨어있는 삐죽머리 남자를 발견했고 매복임을 확인했어. 발코니의 남자는 자신이 발각된 것을 깨달았지. 아랑곳하지 않고 왕하는 차분하게 빌라를 향해 걸어가며 생각했어. 적들이 여기에 모였으니 한 번에 다 처리할 시간이다. 그는 호화롭고 텅 빈 집으로 들어가 위층으로 올라갔어. 방 안에는 저격용 소총 케이스가 테이블 위에 열려 있었지. 그가 준비한 그대로였어. 그는 소음기가 달린 소총을 집어들며 린의 효율성에 감탄했어. 하지만 갑자기 예상치 못한 것에 그의 시선이 꽂혔지. 그는 고개를 들어 근처 침대에 놓인 파란색 브래지어를 발견했고 잠시 혼란에 빠졌어. 그가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수건을 두른 여자가 옆방에서 걸어 나왔어. 바로 수치에 절친 린 슈이프였는데 그녀는 자기 방에 고성능 소총을 든 낯선 남자를 보고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 그를 알아본 린 슈이프는 이 냄새나는 배달 기사가 왜 우리 집에 있어? 여긴 린 가문 빌라야. 무단 침입이라고 라며 격분했어. 그들의 언쟁이 격화되기 전에 그녀의 이마에 빨간 레이저 점이 나타났어. 저격수의 레이저를 본 왕하는 즉시 엎드려 라고 소리쳤지. 순식간에 총알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어. 왕하는 방을 가로질러 달려들어 겁에 질린 린 슈이프를 덮쳐 총알의 경로에서 밀어냈지. 그들은 침대 위로 쓰러졌고 그녀는 이 자식 놔 라고 소리치며 발버둥쳤어. 그는 그녀를 단단히 누르며 심각한 표정으로 조용히 경고했어. 소리 지르지 마. 한 번만 더 소리내면 죽을 거야. 일어선 왕하는 저격용 소총을 잡았고 놀란 린슈이프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어. 그는 그녀를 무시하고 깨진 창문으로 다가가 맞은편 빌라를 조준하며 히드라는 머리가 9개가 아니었나 보군 이라고 비웃으며 단 한 발의 정확한 사격을 가했지. 총알은 마당을 가로질러 날아가 맞은편 발코니의 매복자를 명중시켰어. 저격수는 즉사했고 머리에 총알을 맞고 바닥에 쓰러졌지. 왕하는 무기를 내리며 아무렇지 않게 경례하고는 히드라가 이렇게 쉽게 처리되다니 실망인데 라고 말했어. 그가 축하하기도 전에 정신을 차린 린슈이프가 그를 붙잡고 집안에 있는 총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어. 하지만 그 순간 왕한의 감각이 곤두섰고 그는 또 다른 위협을 감지했지. 두 번째 총알이 공기를 가르며 다른 각도에서 또 다른 창문을 박살냈어. 놀라운 속도로 반응한 왕하는 다시 엎드려 라고 소리치며 그녀 위로 몸을 던져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보호했지. 그들이 바닥에 쓰러지는 순간 총알은 그들이 방금 서 있던 자리를 쌩하고 지나가 뒤쪽 벽에 박혔어. 여전히 바닥에 린슈이프와 함께 있던 왕하는 밖에 공격자가 더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재빨리 생각했지. 그는 침대에서 그녀의 옷가지를 집어들어 미끼로 공중에 던졌어. 그는 머릿속으로 적들을 나열했어. 암살자 히드라, 벤에 있던 깡패들, 그리고 이 새로운 저격수. 그는 오늘 처리해야 할 손님이 여러 명이라고 냉정하게 결론 내렸지. 미끼는 효과가 있었고 적 저격수가 움직임에 발포하자 왕하는 자신의 소총으로 조준했어. 겁에 질린 린슈이프는 그의 뒤에서 지켜봤지. 그는 두 번째이자 마지막 총알로 방역했어. 총알은 열린 공간을 가로질러 날아가 다른 장소에 숨어있던 또 다른 저격수를 명중시켜 즉시 제거했지. 근처 옥상에 있던 또 다른 암살자가 그들의 창문을 향해 총격을 퍼붓자 세 번째 장소에서 강력한 제압 사격이 터져 나왔어. 왕하는 린슈이프를 잡고 소파 뒤로 몸을 숨겼어. 그들 뒤의 벽이 총알로 구멍이 뚫리는 동안 그녀는 불편한 자세로 변태라고 소리쳤지. 총격이 멈추자 왕하는 차분하게 벽에 박힌 적의 탄피 하나를 뽑아냈어. 그는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바닥에 있는 독특한 육각별 휘장을 알아봤어.
그는 그것이 RES로 알려진 악명 높은 동유럽 암살 조직의 특수탄두임을 식별했지. 그는 충격에 빠진 린슈이프를 돌아보며 언제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을 건드렸어요? 라고 물었어. 그녀는 그저 몰라요 라고 더듬거릴 수밖에 없었지. 그 순간 왕하는 빈 소총을 보고 젠장 부주의했네 라며 자신을 욕했어. 그는 총알 2발만 요청했고 이제 탄약이 다 떨어졌지. 그는 무장 해제된 채 포위된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무릎을 꿇었어. 갑자기 린슈이프에게 기억 하나가 떠올랐지. 그녀는 왕한에게 공격 배후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말했어. 그녀는 얼마 전 한 동유럽 보스가 자기 회사에서 연구 기술을 살려고 했지만 그녀가 그 제안을 거절했던 것을 기억했지. 이 폭로는 이제 그녀를 죽이려는 전문 암살자들의 명확한 동기를 제공했어. 총알 세례가 계속되자 왕한의 눈이 가늘어졌지. 그는 재빨리 린슈이프의 머리를 아래로 누르며 조심해! 라고 소리쳤고 또 다른 총알이 그들을 스쳐 지나갔어. 소파 뒤에 꼼짝없이 갇힌 그들은 잔해 속에서 총격이 멈추기를 기다렸어. 탄약이 없는 왕하는 다른 계획이 필요했지. 그의 눈은 바닥에 널린 깨진 유리 조각에 꽂혔어. 필사적인 수를 결심한 그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집어들었지. 총격이 잠시 멎은 틈을 타 그는 벌떡 일어나 놀라운 속도로 유리 조각을 마지막 저격수의 위치를 향해 투척용 칼처럼 던졌어. 임시 변통으로 만든 투사체는 목표를 명중했고 암살자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어. 마지막 저격수가 쓰러지자 즉각적인 위협은 끝났지. 왕하는 일어나서 린슈이프에게 이제 안전하니 일어나도 된다고 말했어. 마침내 일어선 그녀는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며 직접적으로 다그쳤지. 그녀는 배달기사라는 직업은 위장이겠죠. 당신, 정체가 뭐예요? 라고 말했어. 왕하는 차갑게 그녀의 질문을 무시하며 내 정체를 알 필요 없어 라고 말했지. 그의 비밀스러운 태도에 격분한 그녀는 수치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위협했어. 하지만 그는 재빨리 손가락을 입술에 대고 그녀를 조용히 시켰지. 그의 표정이 심각해지며 조용히 해. 밖에서 소리가 들려 라고 경고했어. 린슈이프의 얼굴에 공포가 스치며 아직 적이 더 있어요 라고 물었지. 패닉에 빠진 그녀는 그에게 매달리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어. 그는 차분하게 걱정 마. 내가 가서 살펴볼게 라고 말했지. 한편 아래층에서는 진아오의 부하 3명이 큰 마체테를 들고 빌레에 들어섰어. 그중 한 명이 왕안을 알아보고는 웬 배달 기사가 이런 곳에 있지? 라고 중얼거렸지. 리더는 비웃으며 그냥 좀도둑이겠지 라고 주정했어. 바로 그때 왕안이 계단 꼭대기에 나타났지. 그는 무장한 침입자들을 내려다보며 아무렇지 않게 손을 흔들고 자신감 있는 미소로 인사했어. 왕안은 무장한 세 남자에게 날 찾으러 왔나? 라고 차분하게 물었지. 근육질의 리더는 칼날을 왕안에게 겨누며 우리는 진아오 형님이 보낸 하오 형님 부하다 라고 말했어. 그는 왕안이 보스의 여자인 수치와 잤다고 비난했고 다른 깡패는 참지 못하고 말 그만하고 다리나 부러뜨려 라고 말했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왕안은 그저 그래서 어쩔 건데 라고 물었어. 그의 오만함에 격분한 깡패들은 욕설을 퍼부으며 돌진했지. 싸움은 잔인할 정도로 짧았어. 왕하는 놀라운 속도로 움직여 첫 번째 공격자의 얼굴에 강력한 발차기를 날려 목을 꺾었어. 순식간에 2명의 깡패가 의식을 잃었고 놀란 리더만 남았지. 근육질의 깡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보며 언제부터 배달 기사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지? 라고 중얼거리며 상대가 훈련된 무술가임을 깨달았어. 단순한 배달 기사에게 패배를 인정할 수 없었던 그는 분노의 함성을 지르며 마체테를 들고 왕한에게 돌진했어. 왕한은 거친 휘두름을 가볍게 뛰어넘고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남자의 팔에 파괴적인 발차기를 날렸지. 그 충격에 마체테는 날아가고 깡패는 바닥에 쓰러졌어. 3명의 공격자가 모두 패배했지. 왕안은 흩어진 시체들 사이에 서 있었어.
계단 꼭대기에서 싸움을 지켜보던 린슈이프는 마침내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 그 소리에 쓰러진 리더는 비록 맞았지만 아직 의식이 있었어. 그녀의 비명에 화가 난 그는 힘겹게 일어나 기회를 포착하고 무방비 상태의 린슈이프에게 달려들었지. 그녀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그녀를 붙잡고 목에 칼을 겨누어 인질로 삼았어. 그는 왕한을 노려보며 한 걸음만 더 다가오면 그녀를 죽이겠다고 위협했어. 겁에 질린 린슈이프는 감히 자기를 해치면 할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지. 하지만 왕아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어. 그는 깡패를 보며 소름 끼칠 정도로 감정 없이 어디 한번 해봐 라고 말했지. 린슈이프의 목에 겨눠진 칼날을 무시하고 왕아는 겁에 질린 깡패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그를 조롱했어. 왜 아직 위협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지? 왕한이 무자비하게 계속 다가가자 그는 차갑게 물었어. 내 너무 무서운가? 땀을 흘리며 겁에 질린 깡패는 멈춰 라고 소리쳤지. 눈 깜짝할 사이에 왕한은 거리를 좁혔어. 깡패가 반응하기도 전에 왕한은 엄지와 검지 사이로 칼날의 평평한 면을 잡아 무기를 완전히 멈춰 세웠어. 그는 경멸의 눈으로 깡패를 보며 물었지. 네가 정말 내 앞에서 칼을 휘두를 만큼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나? 깡패는 왕한의 믿을 수 없는 힘에 충격을 받았고 칼날을 전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공포에 질려 깨달았어. 왕한은 계속해서 그를 조롱하며 왜 그냥 움직이지 않느냐고 다시 물었어. 그러고 나서 손가락을 튕기는 간단한 동작으로 그는 강철 칼날을 산산조각 냈고 깡패와 린슈이프가 놀라서 쳐다보는 동안 금속 파편이 날아갔지. 깡패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왕한은 그의 목을 잡아 땅에서 들어 올렸어. 그는 너 같은 썩어빠진 새우놈이 감히 나랑 싸울 자격이나 있나? 라고 물었어. 숨이 막힌 깡패는 나는 강력한 흑룡회 소속이다 라고 헐떡이며 자신을 구하려 했지. 왕한은 감명받지 않고 경멸적으로 그래서 뭐? 라고 묻고는 남자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쳐 기절시켰어. 하지만 깡패는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전술을 시도했지. 그는 발버둥치며 일어나 왕한에게 범죄의 길로 가지 말라고 애원했어. 이 기이한 호소는 아무 효과가 없었지. 왕한은 남자의 얼굴에 잔인한 발길질을 날렸고 그는 입에서 피를 뿜으며 고통의 비명을 질렀어. 완전히 무너진 깡패는 자비를 구했지. 그는 왕한에게 80세노모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어내며 멈춰달라고 애원했어. 마지막 필사적인 시도로 그는 왕한에게 보고할 중요한 정보가 있다고 말했지. 그 위에 서서 왕한은 맞은 깡패에게 마지막 말을 할 3초를 줬어. 남자는 재빨리 결정적인 정보를 밝혔지. 하우 형님, 진아오가 이미 수치를 찾으러 갔어요. 서두르지 않으면 너무 늦을 거예요. 이 소식에 왕한은 충격을 받았어. 깡패가 이 중요한 정보를 더 일찍 말하지 않은 것에 격분한 그는 마지막으로 사나운 발차기를 날려 그를 완전히 기절시켰어. 바로 그때 문에서 큰 노크 소리가 들렸지. 밖에서 경찰입니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 즉시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왕한은 린슈이프에게 수치를 찾으러 가겠다며 상황을 그녀에게 맡긴다고 말했지. 그는 마지막으로 내가 여기 있었다는 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고 지시했어. 그가 달려나가자 그녀는 가세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아요라고 안심시켰지. 잠시 후 2명의 경찰관이 빌라에 들어섰어. 선임 경찰관은 린슈이프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 2대의 경찰차가 밖에 멈춰 섰어. 그녀는 샤워를 하고 있는데 3명의 남자가 칼을 들고 침입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어. 그녀의 진술에 따라 경찰은 의식을 잃은 3명의 깡패를 체포했지. 한 경찰관은 서장에게 맞은편 빌라에서 왕한이 죽인 저격수 2구의 시체를 발견했는데 평범한 사람 같지 않습니다. 라고 보고했어. 충격을 받은 서장은 부하들에게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경찰서로 데려가 조사하라고 명령했어. 한편 수치는 침실에서 격분한 진아오에게 코너에 몰려 있었지. 그는 사악한 의도를 드러내며 예전에 그녀의 술에 약을 탔던 때를 상기시키고는 이제 그녀를 억지로 덮치겠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어. 겁에 질린 수치는 그에게 나가라고 말했지만 그는 더욱 격분했지. 그는 비웃으며
배달 기사 놈을 죽이러 사람을 보냈으니 그들이 끝나면 네 앞에서 널 덮칠 거야 라고 말했어. 마지막 돌진과 함께 그는 오늘 널 가지고 놀다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했지. 지나오는 발버둥 치는 수치를 침대에 눕히고 있었어. 그녀는 누워! 라고 말했지만 그는 소리 질러봐. 아무도 널 구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조롱했지. 그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그 배달 기사 놈은 자기 문제로 바쁘니 오늘 내가 널 덮치겠다고 덧붙였어. 그가 몸을 숙이는 순간 그의 뺨에 강력한 따귀가 날아와 이빨이 하나 날아갔지. 지나오는 방을 가로질러 나뒹굴며 쓰러졌어. 문께는 왕한이 서서 쓰러진 남자를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내 여자를 건드리다니. 살기 싫은가 보군이라고 말했어. 무릎을 꿇고 멍든 얼굴을 부여잡은 지나오는 격분하여 배달 기사에게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라고 물었어. 감명받지 않은 왕한은 그에게 네 아버지가 누구든 너 같은 아들을 둔 대가를 치를 거야 라고 말했지. 격분한 지나오는 일어서서 우리 아버지는 장寧시 최고 부자 진강이야. 그에게 맞서는 건 죽음의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라고 소리쳤어. 그러고 나서 그는 왕한을 공격하려 달려들었지. 왕한은 서투른 공격을 가볍게 피하고 강력한 발차기를 날리며 패배자 같으니라고 일축했어. 그 충격에 지나오는 가구에 부딪혀 완전히 기절했어. 왕한은 충격받은 수치에게 다가가 무서워하지 마.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부드럽게 말했지. 그는 그녀를 보호하듯 끌어안았고 그녀는 와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말했어. 그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내가 곁에 있는 한 아무도 감히 널 건드리지 못할 거야 라고 안심시켰지. 한편 맞은 지나오는 힘겹게 일어나 방을 비틀거리며 나가면서 마지막 위협을 외쳤어. 이 냄새나는 배달기사 두고 봐. 즉각적인 위험이 사라지자 수치는 왕한을 올려다보며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물었지. 혼란스러운 그는 무슨 일 있어요? 라고 물었어. 그녀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거의 잊을 뻔했다며 함께 가줄 수 있는지 물었어. 따뜻한 미소로 왕한은 망설임 없이 동의하며 어디든 함께 가겠다고 약속했지. 수치와 왕한은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크고 현대적인 회사 건물에 도착했어. 그들이 내리자 한 사람이 수치에게 인사하며 류 사장님께서 이미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라고 말했지. 그들이 들어서자 수치는 비즈니스 정장을 입은 여성에게 늦어서 죄송하다고 사과했어. 그 여성 류 사장은 다름 아닌 왕한의 비서 류애였지. 그녀는 그를 보고 충격을 받아 거의 도련님이라고 부를 뻔했지만 그는 재빨리 제스처로 그녀를 막았어. 재빨리 생각한 왕한은 그녀에게 팔을 두르고 오랜 동창인 척했지. 이 모습에 수치는 깜짝 놀라 왕한과 강력한 류 사장이 서로 아는 사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 수치는 이런 우연이 있다니 놀랍다고 말했고 류애는 자리에 앉으라는 권유를 받으며 불안하게 동의했어. 모두가 자리에 앉자 류애는 업무를 시작할 준비를 했고 수치도 시작하기로 동의했어. 하지만 그들이 막 시작하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지. 수치의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수 가문의 다른 두 남자가 들어와 류 사장에게 아첨하며 영광이라고 표현했어. 그들은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에 부주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 충격받은 수치는 할아버지에게 왜 여기 있냐고 물었고 류애는 정중하게 그에게 인사했어. 할아버지는 신지구 프로젝트에 너무 흥분해서 바로 달려왔다고 설명했지. 그의 친근한 태도는 왕한을 발견하자 사라졌어. 그는 수치에게 왜 이런 중요한 회의에 외부인을 데려왔니? 라고 화를 냈지. 수치는 물러서지 않고 프로젝트 책임자는 저니까 누구를 데려올지는 제가 결정할 권리가 있어요 라고 할아버지를 상기시켰어. 이 말에 아버지 수제네는 격분하여 언제부터 네가 회사를 대표해서 말하게 됐냐? 고소리쳤지. 그는 그녀를 얕보며 넌 자격 없어. 내 오빠에게 자리 양보하고 류 사장님께 물이나 따라드려 라고 명령했어. 그 순간 비웃는 표정의 젊은 남자가 앞으로 나서며 자신을 수레이라고 소개했어. 그는 류 사장에게 프로젝트를 자신과 논의하자고 말하며 수치는 발언권이 없다고 일축했지. 수치는 할아버지에게 프로젝트가 자신에게 주어졌다고 항의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다시 그녀의 말을 끊고 물이나 따르라 고 소리쳤어. 마지막으로 수치의 삼촌인 수진종이 결정타를 날렸어. 그는 거만하게 수치에게 이제부터 모든 회사 일은 수레이에게 넘겨라.
너도 곧 결혼할 테니 네 분수를 알아야지라고 말했지. 수 가문이 수치를 밀어내려 하자 왕안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 팔짱을 끼고 강렬한 눈빛으로 그는 지금 뭐 하는 짓들이죠? 라고 물었어. 원래 이 프로젝트는 수치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이 말에 수치의 할아버지는 격분하여 닥쳐. 네가 무슨 자격으로 말대꾸야? 라고 소리쳤지. 수레이는 거만한 표정으로 끼어들어 배달 기사를 남자친구로 둔 주제라며 수치를 조롱했어. 그러고 나서 그는 할아버지에게 저 여자 이 남자아이를 임신했다던데요? 라고 말했지. 그 폭로의 할아버지는 분노에 휩싸였어. 그는 왕한을 가리키며 수치에게 당장 이 하층민 쓰레기를 끌어내. 그와 그의 개는 회사 출입 금지야. 라고 명령했지. 수치는 왕한을 변호하며 나섰어.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정직하게 돈을 버는 사람이고 할아버지는 그를 모욕할 권리가 없어요. 그녀의 반항은 노인을 더욱 격분시킬 뿐이었어.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판단한 왕한은 수치와 함께 떠나기 위해 일어섰지. 그는 그녀의 가족에게 정말 뻔뻔하시군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조건을 반복했어. 이 프로젝트는 오직 수치만이 다룰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에게 맞서며 고작 배달 기사 따위가 무슨 권리로 요구를 해? 라고 다그쳤지. 대답 대신 왕하는 불안해하는 류웨를 향해 돌아섰어. 그는 부드럽게 그녀를 오랜 동창이라고 부르며 부탁 하나만 들어달라고 말했지. 그는 수치는 내 약혼녀고 이 프로젝트는 반드시 그녀에게만 주어져야 해. 라고 말했어. 그의 명령적인 시선에 류웨는 마지못해 동의했지. 수레이는 충격을 받아 반박하려 했어. 류 사장님, 수치는 무책임하고 회사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더 나은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왕안의 명령을 따른 류에는 그를 무시하고 할아버지에게 직접 말했지. 저희 회사는 오직 수치 씨와만 일할 겁니다. 만약 수 가문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다른 파트너를 찾겠습니다. 할아버지는 기가 막혀. 그녀의 상사와 이야기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어. 류에는 마지막으로 치명적인 일격을 날렸지. 그녀는 자신에게 모든 권한이 있으며 가문 어른인 그는 자신의 상사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통보했어. 그 혹독한 말에 노인은 땀을 흘리며 완전히 할 말을 잃었고 가족 앞에서 완전히 패배하고 굴욕을 당했지. 완전히 패배한 수치의 아버지 수제녀는 재빨리 태도를 바꿨어. 그는 류 사장에게 화내지 말라며 그녀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수치를 책임자로 두겠다고 약속했지. 그의 장인도 동의하며 파트너십만 얻는다면 수치가 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어. 만족한 류에는 오늘 계약서에 서명하겠다고 말했어. 이제 주도권을 잡은 류에는 수치 옆에 서서 나머지 수 가문 사람들을 내보냈지. 그녀는 자신과 수치가 계약 세부 사항을 개인적으로 논의해야 하니 그들은 떠나도 된다고 통보했어. 반대할 힘이 없었지. 수제네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충격받은 장인을 부축해 방을 나섰어. 패배한 남자들이 줄지어 나가는 동안 수레이는 아버지에게 항의하려 했지만 그는 재빨리 입을 다물고 쫓겨났지. 그들이 사라지자 왕하는 비웃으며 문이 닫히는 것을 지켜봤어. 어릿광대들 같으니 자업자득이지. 류에는 전문적으로 수치에게 계약서를 검토하라고 건넸어. 한편 다른 사무실에서는 격분한 수레이가 아버지 수제네에게 어떻게 그년 수치를 책임자로 둘 수 있어요? 라고 다그쳤지. 수젠장은 책상에 차분히 앉아 걱정 마라. 나에게 계획이 있다고 그를 안심시켰어. 수레이가 삼촌인 수젠장에게 나가달라고 하려 하자 아버지가 그를 막으며 우린 모두 한편이야 라고 말했어. 그러고 나서 그는 충격적인 가족의 비밀을 밝혔지. 수지는 내 친딸이 아니야. 수레이와 수진종 모두 기절할 듯 놀랐어. 수진종은 형수님이 바람을 피웠냐고 물었지만 수진애는 진실을 명확히 했지. 그는 아내 양후이민이 아이를 가질 수 없어서 수지를 입양했다고 설명했어.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가 이제 배달 기사와 엮여 가문을 망신시켰다고 불평했지. 생각에 잠긴 수진종은 수치의 친부모가 누구인지 물었어. 수진애는 모른다며. 아마 오래전에 죽었을 것이고 그녀에게 남긴 것은 가치 없는 옥 펜던트뿐이라고 추측하며 질문을 일축했지. 참을성 없는 수레이가 끼어들어 아버지의 계획을 듣고 싶어 했어.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수젠장은 자신의 계략을 밝혔지. 그는 그들에게 기다렸다가 수치가 프로젝트를 맡게 하라고 말했어. 지금은 일단 그녀가 힘든 일을 다 하고 나면 그에게서 그것을 빼앗을 방법이 있다는 거야. 음모를 이해한 수레이는 자신감 있고 교활한 미소로 동의했어. 정장을 입고 담배를 문 채로 왕하는 근무 중인 2명의 경비원에게 다가가 불을 빌려달라고 했어. 덩치 큰 경비원이 라이터를 건넸지. 왕한의 정장 차림을 본 경비원은 그가 면접 보러 온 줄 알았어. 하지만 왕한은 아니라고 했지. 궁금해진 경비원이 그럼 여기서 뭐 하냐고 물었어. 아주 아무렇지 않게 왕한은 자기가 배달 기사라고 밝혔어. 두 경비원은 웃음을 터뜨렸고 그중 한 명은 배달 기사랑 경비원은 평생의 적이지 라고 농담했어. 왕한은 킥킥 웃었지만 이내 두 경비원이 심각해져 똑바로 서는 것을 봤지. 그래서 그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어. 갑자기 경비원들이 차렷 자세를 취했어. 한 명이 다른 한 명에게 수 사장님 오셨다고 말했지. 덩치 큰 경비원은 감탄하며 설명했어. 수 사장님은 회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이셔. 매일 그분을 보는 게 일할 맛나게 하지. 왕하는 여자 하나에 그렇게 호들갑 떠는 그들을 비웃었어. 짜증난 경비원은 그에게 잘난 척하지 마. 너도 배달 기사면서 우리보다 나을 거 없어. 라고 쏘아붙였지. 그 순간 우아한 수치가 나타났어. 두 경비원은 활기차고 정중하게 수 사장님이라고 인사했지. 그녀는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차를 가지러 간다고 말했어. 수치가 자신의 빨간 스포츠카로 걸어가는 동안 덩치 큰 경비원은 황홀해하며 동료에게 수 사장님이 나한테 말 걸었어. 라고 자랑했지. 이것을 지켜보던 왕한은 그렇게까지 반응할 필요가 있나? 라고 물었어. 경비원은 왕한에게 다가가 어깨에 팔을 올렸지. 그는 거들먹거리며 조언을 건넸어. 배달 기사라도 꿈을 갖는 건 중요해. 바로 그때 수치가 화려한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그들 옆에 멈춰섰어. 운전석에서 그녀는 왕한을 보고 타요라고 말했어. 왕한은 경비원들에게 미소로 작별 인사를 하며 당신들 말 기억할게요. 나중에 봐요라고 말했지. 그러고 나서 그는 고급차의 조수석에 탔어. 두 경비원은 완전히 얼어붙어 방금까지 동정하던 초라한 배달 기사가 스포츠카가 쌩하고 떠나는 것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지켜봤지. 그들의 아름답고 손에 닿지 않는 사장님과 함께 떠나는 것을 운전하는 동안 왕하는 수치의 행복한 표정을 보고 일이 순조롭게 풀렸나 보네 라고 말했어. 수치는 동의하며 신지구 프로젝트의 배후에 있는 미스터리한 거물을 찾아준 친구 린슈이프 덕분이라고 설명했지. 그녀는 그 사람에게 꼭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다고 덧붙였어. 재미있어 하며 왕하는 그녀에게 그럼 제대로 감사해야지 라고 말했지. 그는 화제를 바꿔 이미 민정국에 연락해 뒀으니 다음 날 아침에 혼인신고를 할 것이라고 알려줬어. 수치는 차분하게 계획에 동의했지만 자신의 조건을 내걸었지. 그녀는 아이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기 위해 혼인 증명서만 원한다고 했어.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그에게 월 3만 위안을 지급하겠다고 했지. 놀란 왕하는 나를 유료 동반자로 두려는 거야? 라고 물었어. 수치는 마음대로 생각해요 라고 말했지. 자신감 있는 미소로 왕하는 팔짱을 끼고 쏘아붙였어. 날 정말로 데리고 있고 싶다면 3만 위안은 너무 적어. What? 그의 대답에 수치는 격분했지. 그녀는 주제넘게 굴지 마요. 배달 기사가 한 달에 얼마나 번다고 3만 위안이면 충분하고도 남아 라고 말했어. 좌절감에 그녀는 엑셀을 쾅 밟았고 빨간 스포츠카는 도심 거리를 질주했지. 그들은 곧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주거 단지 입구에 도착했어. 주차 후 왕하는 내려서 문에 기대어 수치를 놀렸어. 길을 잘 아는 것 같네. 벌써 우리 집 가는 길을 외웠어? 짜증난 그녀는 GPS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라고 대꾸했지. 단지를 걸어가는 동안 왕한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어. 그는 수치에게 잠시 기다려달라며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 왕한은 아무렇지 않게 받으며 상대방인 어르신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그 사람은 화물이 흑룡회에 압수되었으니 처리해야 한다고 알렸어. 전화한 사람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카드를 그의 문 앞에 남겨두었다고도 언급했지.
왕하는 자신만만하게 동의하며 다음 날 정오까지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러자 전화한 사람은 갑자기 화제를 바꿔 왕한이 결혼한다는 소문이 맞는지 물었지. 이 질문에 왕한은 놀라고 화가 나서 누가 정보를 누설했는지 다그쳤어. 어르신은 린칭윈이 말했다고 밝히며 왕한이 허락도 없이 결혼하려 했다고 비난했어. 그는 잔소리를 계속하며 왜 왕한이 수많은 부유한 상속녀들을 제치고 미미한 수 가문의 여자와 결혼하려는지 의문을 제기했지. 왕한은 진정시키고 설명하려 했어. 하지만 어르신은 그의 말을 끊고 설명할 필요 없다고 말했어. 대신 그는 겁에 질린 왕한에게 내일 그의 누나가 직접 신문하러 올 것이니 준비하라고 통보했지. 왕한은 패닉에 빠져 어르신에게 그렇게 잔인하게 굴지 말라며 그녀의 방문에서 살아남을 수나 있겠냐고 애원했어. 하지만 전화는 갑자기 끊겼어. 격분하고 스트레스 받은 왕한은 전화를 끊으며 어르신에게 복수하겠다고 중얼거렸지. 그의 동요하는 상태를 본 수치가 다가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어. 재빨리 혼란을 숨긴 왕한은 그녀를 안심시키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했지. 그는 안심시키듯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집에 가자고 말했어. 그들은 그의 아파트로 돌아와 현대적인 거실로 들어갔어. 안에 들어서자 수치는 커피 테이블 위에 있는 하얀 카드를 발견하고 이게 뭐예요? 라고 물었지. 왕한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다른 사람 주려던 기프트 카드야 라고 설명했어. 화제를 바꾼 그는 재킷을 벗으며 그녀가 배고플 테니 요리해 주겠다고 제안했지. 수치는 조용히 동의했어. 그가 부엌으로 향하는 동안 수치는 그의 재킷을 들고 소파에 앉았어. 그녀의 얼굴에 작고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지. 집에 데리고 있는 남자가 있으니 사실 꽤 괜찮네. 그의 아파트에서 왕하는 앞치마를 두르고 수치에게 앉으라며 곧 요리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어. 그녀는 고맙다고 했어. 그가 부엌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장난스럽게 내 아내와 아이를 위한 건데 문제없지. 어차피 난 데리고 사는 살림남이잖아 라고 말했지. 그의 말에 수치는 할 말을 잃고 희미하고 재미있는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았어. 다음 날 장면은 장링 민정국으로 바뀌었어. 왕한과 수치는 건물에서 나왔고 각각 빨간 혼인 증명서를 들고 있었어. 왕한은 자랑스럽게 이제부터 나는 공식적으로 유부남이다 라고 선언했지. 수치는 장난스럽게 그를 놀리며 오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음식 배달을 할 것인지 물었어. 왕한은 이제 좋은 옷도 입었으니 나가서 아가씨들이랑 좀 놀아야지 라고 농담하며 일축했지. 그의 대답에 수치는 짜증이 났어. 그녀는 그를 가망없다고 부르며 결혼한 남자인데도 여전히 성격이 끔찍하다고 불평했지. 그녀는 돌아서서 화를 내며 걸어가며 마음대로 해요 라고 말했어. 그녀가 떠나자 왕한의 장난기 어린 표정은 사라지고 심각한 표정으로 바뀌었지. 그는 어르신이 맡긴 임무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의 임무는 그를 거대한 고층 빌딩인 흥룡그룹 본사로 이끌었지. 그는 거대한 건물 앞에 서서 이곳이 맞는지 확인했어. 그는 그룹의 기원에 대해 생각하며 흥룡회가 한때 지역 갱단이었지만 지금은 합법적인 기업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떠올렸지. 하지만 그는 그들이 여전히 채권 추심이나 사채 같은 어두운 사업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차갑고 단호한 표정으로 그는 그들이 얼마나 유능한지 직접 확인하기로 결심했지. 왕하는 흥룡그룹의 호화로운 로비로 걸어 들어갔어. 접수 데스크에 있던 두 명의 깡패 같은 남자들이 그를 막아서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왕하는 자신만만하게 빚 받으러 왔다고 말했어. 긴 머리 깡패는 왕한이 고객인 줄 알고 오해했어. 그는 잘 찾아오셨네요. 채권 추심이 우리 서비스 중 하나거든요. 라고 말했지. 왕한은 차분하게 발디류라는 남자에게 빚을 받으러 왔다고 정정했어. 이 말에 두 남자는 격분했지. 그들은 이 바보가 누구야? 여기가 누구 구역인 줄 알고라며 죽고 싶어 환장했냐고 비난했어. 둘 다 돌진하자. 긴 머리 남자가 먼저 거친 발차기로 공격했지만 왕한은 가볍게 피했지. 깡패는 기세에 밀려 무릎을 꿇었고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왕한의 얼굴에 재빠른 발차기가 날아갔어. 파트너가 쓰러진 것을 본 대머리 깡패가 주먹을 날리며 돌진했어. 그도 같은 운명을 맞았지.
왕안의 강력한 발차기에 그는 날아갔고 두 남자는 로비 바닥에 쓰러졌어. 왕안은 의식이 있는 긴 머리 깡패 위에 서 있었지. 그의 표정은 차가웠고 그는 차분하게 이제 발디류에게 데려다 줄 준비가 됐나? 라고 물었어. 장면은 발디류, 흑룡 그룹의 두목이 쉬고 있는 화려한 사무실로 바뀌었지. 긴 보라색 머리의 여자가 그에게 친밀하게 기대고 있었어.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의 가슴에서 레드 와인 한 방울을 핥았지. 그는 맛있어? 라고 물었고 그녀는 풍미가 아주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발디류는 그녀에게 마음에 들면 더 마시라며 배부를 때까지 먹여주겠다고 약속했지. 나중에 그녀는 장난스럽게 그를 장난꾸러기라고 불렀어. 그들의 순간은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면서 산산조각 났지. 문신을 한 웬롱이라는 남자가 패닉에 빠져 달려들어 누가 쳐들어왔습니다. 라고 소리쳤어. 방에 격분한 발디류는 웬롱에게 노크도 안 하냐며 자기가 바쁜 거 안 보이냐고 소리쳤지. 그는 격분하여 여기는 내 구역인데 누가 감히 쳐들어와 라고 선언했어. 웬롱은 더듬거리며 설명하려 했지만 그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문으로 시체 하나가 날아 들어왔지. 로비에서 온 깡패 중 한 명이었는데 그는 발디류의 책상 앞에 세게 부딪혔고 보스와 여자는 깜짝 놀랐어. 그의 충격은 분노로 바뀌었어. 발디류는 벌떡 일어나 권총을 꺼냈지. 그는 문을 향해 총을 겨누고 소리쳤어. 어떤 개자식이 감히 내 구역을 침범해. 깡패에 이어 검은 물체가 문으로 날아 들어왔어. 그것은 무겁고 화려한 카드였는데 놀란 발디류의 책상에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박혔지. 여전히 권총을 들고 있던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어. 그의 표정은 분노에서 순수한 공포로 바뀌었고 그는 휘장을 알아보고는 10대회 협회의 블랙카드라고 비명을 질렀어. 바닥에서 맞은 깡패 웰롱은 혼란스러워하며 10대회 협회가 뭐예요? 라고 물었고 그것이 10명의 강력한 지하세계 보스들로 이루어진 무서운 조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 그 순간 왕안이 사무실로 들어섰어. 그는 차분하고 경멸적인 표정으로 내려다보며 너희들이 그 협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니 놀랍네 라고 말했지. 왕안의 모습을 본 발디류는 공포에 질려 9번째 도련님 이라고 비명을 질렀어. 마침내 누가 자기를 찾아왔는지 깨달은 그는 충격에 빠져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어. 왕안이 차분하게 사무실로 걸어 들어오며 말했지. 인상적이군. 내가 지하 세계를 떠난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아직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니. 엉까빠는 망설임 없이 발디류는 무릎을 꿇고 완전한 복종의 자세로 머리를 숙였어. 그는 9번째 도련님, 무슨 명령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어. 권력의 이동을 보여주는 놀라운 광경 속에서 무릎 꿇은 갱단 보스는 정중하게 왕안에게 라이터를 내밀었고 왕안은 차분하게 담배에 불을 붙였지. 한 모금 피운 후 왕안은 본론으로 들어가 최근 발디류가 화물 한 짐을 압수했다는 소문을 언급했어. 패닉에 빠진 무릎 꿇은 남자는 오해일 거라고 주장했어. 왕하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감히 10대회 협회 물건을 훔치다니 내 배짱이 존경스럽군 이라고 말했지. 복종하는 척하면서도 발디류는 즉시 물건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그는 몰래 허리춤에 찬 권총을 잡으며 필사적인 수를 준비하고 있었지. 속임수를 알아챈 왕하는 동요하지 않았어. 그는 갱단 보스를 보며 소름 끼치는 경고를 날렸지. 블랙카드가 나타나면 신과 귀신도 복종한다는 말 들어본 적 있나? 필사적인 행동에 내몰린 발디류는 벌떡 일어나 왕한에게 권총을 겨눴어. 그는 9번째 도련님이 살 길을 안 주시니 무자비하다고 탓하지 마시오라고 소리쳤지. 하지만 그가 발사하기도 전에 왕한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였어. 그는 아직 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공중으로 튕겼지. 작은 물체는 발디류가 반가세를 당기는 순간 권총을 쳤고 총알을 빗나가게 했어. 왕한은 차분하게 나는 총이 나를 향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 라고 말했지. 위협을 무력화한 왕한은 책상에서 블랙카드를 뽑아 들었어. 그는 그것을 들어 올리며 나에게 총을 겨눴던 모든 자들은 이제 죽었다고 차갑게 선언했지.
한 번의 유려한 동작으로 그는 카드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칼날처럼 사용해 발디류의 목을 베었어. 빠르고 치명적인 일격에 갱단 보스는 바닥에 쓰러져 죽었어. 끔찍한 장면에 보라색 머리 여자는 공포의 비명을 질렀고 문신을 한 깡패 웰롱은 쓰러진 보스의 시체를 충격에 빠져 쳐다봤지. 소란의 다른 갱단원들이 문가로 몰려들었어. 그들은 얼어붙어 보스가 죽었다, 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지. 혼란을 무시하고 왕하는 겁에 질린 웰롱을 붙잡았어. 그는 그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지. 물건을 넘기고 새로운 보스가 되거나 물건을 넘기고 발디류와 함께 죽거나. 이 최후 통첩에 직면한 웰롱은 즉시 결정을 내렸어. 그와 다른 모든 깡패들은 즉시 머리를 숙여 복종을 맹세하며 아홉 번째 도련님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다하고 이전 보스의 행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어. 만족한 왕하는 그들의 맹세를 받아들이고 차분하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화물로 데려가라고 명령했지. 그의 임무는 이제 완료되었어. 흥룡그룹의 위압적인 본사 밖으로 차 한 대가 멈춰 섰어. 진아오가 붕대를 심하게 감고 목발을 짚은 깡패와 함께 내렸지. 부하는 불안하게 보스에게 조심하라고 조언하며 왕한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어. 하지만 분노에 사로잡힌 진아오는 그 조언을 무시하며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왕한을 죽이겠다고 선언했지. 그는 입구를 향해 돌진하며 흥룡호의 보스를 만나러 왔다. 고 소리쳤어. 분노로 뒤틀린 얼굴로 그는 갱단 보스인 노루가 그 냄새나는 배달 기사 놈만 처리해준다면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고 맹세했지. 한편 사무실 안에서는 새로운 위계 질서가 확립되었어. 왕하는 모인 갱단원들 앞에 서서 웬롱을 새로운 리더로 임명했지. 그는 이제부터 웬롱이 흥룡 그룹을 책임진다고 선언하며 그를 따르는 모든 이에게 번영하는 미래를 약속했어. 다른 갱단원들은 재빨리 이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리더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지. 새로운 질서가 막 자리 잡았을 때 진아오가 사무실로 뛰어들어 노루 어딨어? 라고 소리쳤어. 그는 이제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선 방을 둘러보며 옛날 보스는 어디 갔냐? 고 화를 내며 다그쳤어.